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서 화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의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세계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너무나 가난한 시기였던 1901년에서 1904년은 청색시대입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인 청색시대를 대표하는 자화상입니다. 또 피카소의 삶과 작품 세계는 만나는 여자들로도 구분되는데 1905년 첫 여자였던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면서 그는 짙은 우울에서 벗어나 분홍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분홍시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1917년 스페인 여자였던 올리비에와의 사랑이 끝난 후 파리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올가 코홀로바를 만납니다. 그녀는 늘씬한 발레리나이고 사치스런 여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피카소는 작은 키에 볼품없는 스페인 시골뜨기인 자기의 열등감을 늘씬한 올가로부터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올가는 가난한 화가 피카소를 화려한 사교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곧 그런 자리를 지루해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을 하고 아들 파올로를 낳습니다. 올가는 피카소가 결혼식을 올린 유일한 여자이고 끝까지 법적 아내로 남게 됩니다. 피카소와 우아한 올가의 모습입니다. 피카소는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꾼인 올가였지만 겉모습만큼은 우아했던 올가의 초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영화 서바이빙 피카소는 피카소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즈 질로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안에 등장하는 올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That is Olga Koklova. She can't dance, but her father is a general in the Russian army. Picasso longed to tire of Olga's snobbish parties, and by 이후 분홍 시대를 거쳐 피카소의 큐비즘으로 이어지는데 미술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입체주의, 큐비즘은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재현은 그림의 목적이 아닙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기를 포기했다.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방이 아니다. 1907년에 완성한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큰 충격을 일으킵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종이장처럼 평평하게 그려져 있고 선은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관능적인 누드에 대한 정면 방박입니다. 또 탈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얼굴은 당시 유행하던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당시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원시적이고 또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아프리카 문화에 유럽의 예술가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 가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들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받은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움 없이 성을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림이 전시된 모습입니다. 어쨌든 3차원적인 재현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이 그림은 큐비즘을 예고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큐비즘은 당시 본질적으로 틀에 박힌 어떤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살려고 했던 당시 초현실주의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도 우린 머릿속에 어떤 본질적인 고정된 이미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이미지들의 총체로 그 사물을 인식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바이올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의 눈으로 본 바이올린과 마음의 눈으로 본 바이올린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본 바이올린의 이미지들을 한순간에 떠올린다. 어떤 것은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분명하게 떠오르고 어떤 것은 흐릿하다. 그러나 뒤죽박죽된 형상들이 실제의 바이올린을 더 잘 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란 것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는 바이올린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뒤죽박죽된 형상들이 더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진리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진리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 그걸 신으로 부르는 사기를 치는 거라는, 그래서 그런 허상보다 실제 우리가 경험한 실존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해체 철학적 사유를 그림에 적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미지를 붙여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완전한 3차원의 파괴지요.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목숨 걸었던 미술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헨리의 초상이고 기타를 든 사람, 그것은 기타 연주가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정면과 옆면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병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천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카소는 3차원을 벗어나려는 화가들의 오랜 수건을 단번에 뛰어넘어 주었습니다. 초기 청색시대 자화상과 큐비즘적 컨셉으로 그린 자화상인데 하나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자화상보다 내면의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중첩시킨 이미지가 더 실제의 나를 표현해 준다는 게 맞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아름답지만 너무나 사치한 데다가 쉴 새 없이 잔소리만 해대던 올가에게 질린 피카소는 46살이던 1927년 18살의 마리 테레즈를 만납니다. 그녀는 금발의 몸매가 풍만한 글래머였습니다. 아마도 나이든 여자의 잔소리에 질린 피카소는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백치의 육체적으로 풍만한 젊은 여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딸 마이아를 낳고 살다가 버림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한 피카소의 숨겨진 여자였습니다. 피카소의 작품도 만나는 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마리 테레즈는 올가에게 지친 피카소의 예술적 뮤즈로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들, 그러니까 비싼 작품들은 이 시기에 그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이기적인 선택은 한 소녀의 일생을 너무나 불행하게 했고 그녀는 피카소가 죽은 후 권총 자살을 합니다. 18살 금발의 마리 테레즈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풍만한 모습입니다.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마리 테레즈입니다. 피카소는 마지막 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즈 질로와 동거할 때도 가끔씩 마리 테레즈를 찾았습니다.
이후 피카소가 마리 데레즈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는 사진작가였던 도라 마르였습니다. 피카소가 54살이던 1935년 그녀는 29살의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죠. 피카소가 유일하게 밤새워 예술을 논할 수 있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둘의 만남은 7년간 지속되었는데 피카소는 대강 10년 주기로 여자에게 실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 또한 피카소의 뮤즈로 이때 피카소의 큐비즘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작품값도 가장 비싼 시기였고요. 그녀는 피카소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게르니카에 영감을 준 여자이기도 합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을 그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그림인데 도라 마르는 이 작품을 하는 피카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미술사에 아주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가장 유명한 작품 우는 여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지적 있고 아름다웠던 도라 마르는 피카소의 끊임없는 바람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 늘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이었겠죠. 결국 7년 만에 다른 여자 때문에 헤어진 후 정신병을 앓다 1997년 사망합니다. 도라 마르입니다. 눈빛이 단호해 보이죠. 도라 마르를 그린 피카소의 유명한 우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저 단순히 여자의 청승맞게 우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도라 마르가 피카소의 조국인 스페인 전쟁의 참상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옆모습, 앞모습을 그대로 중첩시켜 3차원을 완전히 2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3차원의 파괴, 형태에 대한 3차원적 구현의 파괴, 원근법의 파괴가 큐비즘의 혁명이었죠. 피카소와 도라 마르이고 위에는 우는 여인이란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헤어질 무렵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장면을 보겠습니다.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공화파와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왕당파 사이의 내전 중 프랑코를 지지하는 독일 히틀러의 폭격을 받은 마을 게르니카를 그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도라 마르가 찍은 게르니카 제작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마리 데레즈와 도라 마르가 피카소 앞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This man is the father of my child. You have no right to be here. Make up your mind. Which one of us do you want? I like you both. 피카소는 당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당에 입당하기도 하죠. 아마도 스페인 내전의 영향으로 왕당파에 반대하기 위해 공산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게르니카뿐 아니라 1951년에는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려 미국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6.25 때 미군이 황해도에 양민을 학살했다는 북한의 잘못된 기사를 보고 1951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동안 반입 금지된 그림이기도 하죠. Picasso. Thank you. Picasso attended a party conference in Poland. It is our duty. They hated his art, but they loved his name.
the international proletariat.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this evening. Very great honor. 드디어 61세가 되는 1943년 어느 날 피카소는 가장 사랑했던 운명의 여인 프랑스와즈 질로를 만납니다. 당시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21살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르본느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기도 한 수재였지요. 그녀는 피카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여자였습니다. 프랑스와즈 질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피카소는 도라마르와 함께 식당에 있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Yours? Who are your friends? Françoise and Geneviève. The painters. Ah! Afternoon. But the poor. 당시 피카소는 도라마르와 거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셋은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피카소는 잔인하게도 도라마르에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걸 프랑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What do I have to do with it? Exactly. You heard it yourself. She has nothing to do with it. Because there is nothing between her and me. Tell her. No, absolutely nothing. 결국 둘은 남불로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가 태어납니다. 프랑스와즈 질로입니다. 피카소는 프랑스와즈 질로와 남불에 기거하면서 행복한 한때를 보냅니다.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입니다. 남불에는 여러 예술가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진에서 가운데 왼편은 장곡도이고 오른쪽은 피카소와 함께 큐비즘의 바람을 일으킨 브라크입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모습이죠. 둘은 함께 마리 테레즈를 만나기도 하고 또 마리 테레즈가 남불에 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피카소의 법적 부인으로 남아있는 올가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10년 후 피카소는 또다시 다른 여자에게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프랑스와즈는 피카소를 떠납니다. 피카소에게 버림받지 않고 스스로 떠난 여자는 이 여자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카소는 자살소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삶으로 보입니다. 늘 새 여자와 새로운 열정을 쫓으며 한순간이라도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으로 80살이던 말년에 자클린 허크라는 30세 여성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녀 또한 피카소가 죽은 후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떠난 프랑스와즈가 어느 날 남불의 피카소를 한번 방문했을 때 피카소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자클린을 봅니다. 위대한 화가인지는 모르나 참 많은 여자들의 삶을 무책임하게 불행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I didn't call you. I brought some more kindling for the stove. I live there. I'll wait, Monseigneur. I call you when I need you. Monseigneur, no less. Jacqueline treats me with proper respect. Not like you. For you, respect means to be your slave. 이후 프랑스와즈 진로는 다시 화가의 길을 가면서 피카소와의 삶을 자서전으로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Surviving Picasso입니다. 이후 진로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로 유명한 병리학자 조너스 소크 박사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로에게 첫 번 결혼식이었죠. 이것은 10년 후 피카소를 떠나 결혼한 병리학자 조너스 소크와의 모습입니다. 진로는 화가로 독립하게 되죠. 조너스와는 그가 죽을 때까지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진로가 새로 이룬 가정의 가족 사진입니다. 피카소와 낳은 아들, 딸도 있습니다. 말년의 모습인데 그녀는 현재 98세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카소 말년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누보 그리고 나혜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